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 시작이 된 강원도 양양군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새벽 4시 기준 진화율은 45%로 높아진 가운데 인근 주민 600여 명은 선제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밤샘 진화 작업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에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정 기준 4헥타르 수준이었던 산불 영향구역은 14헥타르로 확대됐고 화선 길이도 1.9km로 더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새벽 4시를 기해서 관할구역 전체와 인접지역 일부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330여 명이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4시 기준 진화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상 부근에서 불이 시작돼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올라야 했는데요.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초속 8.5m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피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어젯밤 10시쯤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5개 마을 주민 337명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동이 트는 7시 15분부터 헬기 25대를 순차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범행 현장 인근 CCTV 화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이후 맨발로 유유히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맨발로 유유히 걸어 사라집니다.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범행 뒤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면서 A씨는 얼마 가지 못하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 있는데요. 당시 사람이 복도에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크게 다친 A씨의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부모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4일 동안 도주곡을 벌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특검의 막바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구속심사를 2시간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도주하다 체포된 만큼 직접 출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이 씨를 34일 만에 충주에서 붙잡았습니다. 압수수색 도중에 왜 도주하셨나요?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 씨는 주가 조작 시기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이 씨가 차명 계좌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이 씨와 김건희 씨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시기 다른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면서 도이치는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이때 김건희 씨는 자신이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대화 내용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이 씨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김 씨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특검은 서둘러 이 씨에 대한 보강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또 어떤 식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는지 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구상했고 무인기 북한 투입 등을 통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봤는데요. 외환 혐의 공소장이 담긴 내용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 만찬을 진행합니다.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만찬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여소야 대전국으로 어려움을 겪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는 건데 이듬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며 구상이 본격화됐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고자 무인기 작전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발탁됐고 김 전 사령관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관련 보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승인이 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처음 실행된 무인기 작전은 다음 달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가까워지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더 과감한 작전을 원했다는 게 특검 결론입니다. 실제 계엄 선포 2주 전인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자 김 전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승호 전 작전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건의를 지시했지만 합참의 강한 반발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오물풍선 격추를 지시했고 전방에 대공무기까지 배치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한 탓에 전방부대가 혹시 모를 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른바 윤어게인까지 품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윤어게인 세력 포용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친 뒤부터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윤어게인 저는 내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당신들은 뭐 부정선거니까 안 돼. 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도둑놈표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사기꾼표라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과 부정선거의 늪에 빠진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재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오직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SNS에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게 비루하고 처참하다며 국민의힘을 저격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원노조가 진행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1점 만점에 0.2점 최하위를 기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귀현 판사에게 내란 사건을 몰아주고 내란 재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존중 TF가 공산주의식 통제라고 비난한 국민의힘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TF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을 돌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도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동참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전용 버스까지 동원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 촉구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즉시 재개해야 한다며 이게 민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곳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규탄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본격 가동한 헌법 존중 TF를 두고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재추진 움직임에는 헌법을 농락한다며 사안마다 날을 세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김어준 씨 방송 출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행보 아니냐며 견제구를 날리는 등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제로 한 토론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의 제안을 장 대표가 받아들인 건데 관련 일정은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이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도 토론 동참을 요구한 만큼 3자 토론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찰이 20년 만에 신정동 연쇄살인범을 특정하면서 미제 사건 하나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쌓여 있습니다. 1990년대 발생한 개구리 소년과 이형호 군 유괴살인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하였으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 예정입니다. 1,500여 명 유전자를 대조해 진범을 찾아낸 경찰은 미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캐비닛 속 잠들어 있던 사건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훔쳐 달아나며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살해했던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진범 2명은 2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21년 만에 검거되셨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인천 남촌동 택시 강도 살인 사건 범인 2명도 의심 차량 소유주 2,400여 명을 면담한 경찰 수사망에 걸려 16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유류품 DNA 재감정 결과 등을 통해 14명을 살해한 이춘재로부터 33년 만에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진실을 찾지 못한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1991년 도룡뇽아를 잡겠다며 집을 나섰던 초등학생 5명이 11년 뒤 유골로 발견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사에도 나섰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서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유괴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역시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풀지 못한 살인 관련 미제 사건은 270여 건에 달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엉뚱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 예방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에선 60대 운전자가 몬 트럭이 갑자기 시장을 휩쓸며 시민 2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그냥 잠깐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차가.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선 돌진 차량에 20대 여성이 숨졌고 18일엔 부평구에서 30대 엄마와 2살 배기 딸이 역시 차량에 치였습니다.
모두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는데 관련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60대 이상 운전자가 차지했습니다.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고 80% 이상이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이 돼 있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연령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조치. 고령 운전자에게 오조작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지 능력 저하가 꼽힙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급히 멈추거나 행인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지하고 교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 순발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권고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량 내 센서로 운전자의 급가속을 자동 억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2029년까지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차량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중국 금어기가 풀리자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예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장치를 끄고 우리 해역에 몰래 들어와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물살을 헤치며 도주 중인 중국 어선을 추격합니다. 2015년 11월 15일 불법 중국 어선 천영 실시하겠음. 깃발을 들어 정선 명령 신호를 보내지만 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아납니다. 신속하게 선체에 진입한 해경 대원들이 GPS 항적 기록 등을 통해 무허가 조업 사실을 파악하고 어선을 납포합니다. 270톤급 중국 올영선적 어선 A호는 지난 15일 오후 마라도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적발됐습니다. 한중 조업 유지 수역 경계에서 우리 측으로 약 5km 들어온 해역으로 들어올 당시 어선은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왔던 중국 어선 9척은 다시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어기가 풀리면서 조업이 재개된 가운데 무허가 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해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상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점을 노려 경계 해역에 머물다가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게릴라 조업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해경은 허가 없이 우리 측 해역에 들어와 조업한 혐의로 어선 A호에 대해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허가받지 못한 중국 어선은 기상불량, 야간 등 시약시간과 해상 수색 구조 임무 등에 따라 경비 함정 이동 시 우리 해역으로 침범하여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 조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량을 속이거나 단속망이 취약한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어선 등 변칙적인 불법 조업에 대해 해경은 검문 검색과 경계 해역 주변 차단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연일 강도를 한 건 높여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적국인 일본이 실제 개입한다면 이는 곧 침략 행위라며 즉각 무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로 극히 악질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침략 행위가 될 거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일본과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서한은 유엔 총회 공식 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나라라며 역시 타이완 유사시를 들어 집단 자위권을 쓴다면
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가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다시 한다면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관련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격앙돼 있는 중국은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중국은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관계국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4일 마카오에서 열 계획이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연기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이 같은 갈등 속에 국내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상대국 방문 대신 한국 여행을 대안으로 삼을 것이라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중일 갈등이 격해지면서 양국은 한국에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예로 들어 한중이 반일에 함께 맞서는 느낌을 줬습니다. 반면 미일 동맹에 손을 내민 일본은 한미일 공조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국한하지 않고 타이완 유사시 대응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타이완 문제가 우리에게도 뜨거운 감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타이완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전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중장기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난위험 대응은 예방과 보건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올해 G20 재난위험 경감 강요회의가 다중 재난 조기 경보 체계를 도입한 건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프랑스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을 하고 문화와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한 지 140년이 된 아주 특별한 해라고 강조를 한 뒤 마크롱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내년 방안을 준비해보겠다고 화답을 하며 안보와 AI, 우주,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웃으면서 말을 건네자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한반도와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첫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선언이 전격적으로 채택됐습니다. 폐막식이 아닌 첫날 선언은 매우 이례적인 건데 이번 회의를 반대해온 미국에 맞서는 결정으로 풀이가 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린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Other tasks we should undertake right at the beginning is to execute the task that we have come here for principally, which is by overwhelming consensus to adopt our declaration. 회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 폐막에 앞서 해왔던 관례를 깬 이례적 조치입니다. 이번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의 맞선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남아공 외교부는 이후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루어진 G20 남아공 정상선언을 공개했습니다. 수단과 콩고 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리는 이슈가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from the summit sends an important signal to the world that multilateralism can and does deliver. 미국은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아공은 그러나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첫날부터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했고 폐막식에 차기 의장국 미국이 참석하지 않아 의장직 이양 행사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가 패소를 대비해 플랜 B를 연구해왔고 패소 후 가능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시 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새로운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제안한 평화 구상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도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오는 27일까지 평화 합의안을 수용하라며 압박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28개항 평화 구상이 최종 제안은 아니라며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No, not my fault. We're trying to get it ended. One way or the other, we have to get it ended. So 그러면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then he can continue. Then he can continue to fight his little heart out.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합의안은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한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돈바스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중단하는 등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평화 구상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익을 원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을 보내 미국과 논의에 나서겠다면서도 국익을 지킬 거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Наші представники знають, як захищати українські національні інтереси і що саме потрібно, щоб Росія не здійснила третє вторгнення. Ще один удар по Україні.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캐나다 정상도 공동 성명을 내고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2일 가자 지구 여러 지역을 공습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민방위 되는 AFP 통신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휴전을 명백히 위반하는 공습을 여러 차례 벌여 2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가자 지구 병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5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맑고 쾌청한 11월의 주말입니다. 하루하루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도심은 막바지 단풍이 가을을 붙잡지만 산가는 이미 한겨울입니다. 주말 표정 지광 기자입니다. 도심 주변 앞산은 지는 가을이 아쉽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단풍은 아직 제 색깔을 조금 남겼습니다. 나지막이 올라가는 산책길, 바람에 날리는 낙엽, 군데군데 얼굴 드러낸 단풍은 점을 찍듯 능선 곳곳을 수놓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햇빛 담은 단풍은 농염한 감귤빛. 연인이든 가족이든 산에 오르면 누구나 나란히 발을 맞춥니다. 나무 아래 신난 아이들도 발을 구릅니다. 오늘 단풍잎을 따가지고 종이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얼굴을 만들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예쁠 것 같아요. 강원도 산자락은 기다리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서늘한 골바람에 밤새 만들어 뿌린 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장 첫 주말을 맞은 스키장. 반짝이는 설원이를 질주하는 사람들.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더 재밌습니다. 오늘 너무 신나고요. 스키장 여니까 이제 겨울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돌고 뛰고 거침없이 내달리며 추위를 즐깁니다. 눈 위에 웃으며 잘 서 있는 아이보다 엄마 아빠가 더 즐겁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 스키를 태우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탔고 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날이 풀린 11월의 주말. 가는 계절은 그만큼 아쉽고 오는 계절은 그래서 반갑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충주댐이 올해로 준공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충주댐이 기후 대응과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남한강 상류에 있는 충주댐입니다. 총 저수용량은 27억 5천만 톤으로 소양강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다목적 댐입니다. 1985년 준공된 뒤 산업화와 도시화를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주댐은 수도권과 충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물론 홍수 조절과 수력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억 2천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으로 집중호우 시 한강 수위를 관리하고 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은 한강유역 전체 용수 수요의 42%에 해당되는 연간 34억 톤의 용수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한강대교 약 1m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홍수 조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수몰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물가 분쟁 등 갈등도 있었지만 충주호와 탕금호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충주댐 주변으로 많은 먹거리와 캠핑장, 자전거길,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 대한민국 내륙의 힐링 장소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댐 준공 4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고 야간 조명 설치로 댐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첨단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충주댐을 미래형 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AI 중심의 산업 전환과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주댐의 가치가 더욱 커진 만큼 디지털 트윈 등 첨단 물관리로 시대 요구에 응답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속의 충주댐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축구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 광주에게 패하며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9위 울산과 10위 수원FC와 승점차는 2점에 불과해 다음 주 리그 최종전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하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할 수 있는 울산. 그러나 전반 2분 홈팀 광주 프리듀온슨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골문 구석으로 들어가는 절묘한 골이었습니다. 이청용과 엄원상을 교체에 투입한 울산은 점유율을 높이며 반격했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고 후반 29분 광주 최경록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승점 획득에 실패한 울산은 리그 잔류 여부를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원FC는 안양을 1대0으로 이기며 울산과의 승점 차를 2점으로 좁혔습니다. 전반 19분에 터진 이재원의 중거리 슛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습니다. 수원FC는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잔류의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남은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다 같이 한 경기 한 경기 죽어라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승점은 울산보다 2점 뒤져 있지만 다득점에서는 수원FC가 앞서 있습니다. K리그1 12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승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김천은 서울을 3대1로 이겼고 대전과 강원은 1대1, 포항과 전북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K-팝이 세계 대중음악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전용 공연장 하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 잔디 보호 매트 도입 등 시설 보강에 나섰고 서울시도 2027년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가수 임영웅의 공연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공연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팬은 10만 명에 이릅니다. 축구 경기장이라 공연에 필요한 음향과 조명, 무대 장치 등이 부족하지만 한 번에 5만 명가량 모일 수 있는 시설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문제는 잔디 훼손입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이 보이스카우트 때 18% 정도의 잔디 훼손율에 2억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투입돼서 잔디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영국 축구 대표팀의 홈구장이자 대표적인 공연장인 웸블리 경기장입니다. 관객이 밟고 올라서더라도 잔디 보호가 가능한 웸블리 구장 특수 매트를 들여오는 방안이 임시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동시에 음향과 조명 등도 보강해 한시적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대규모 K-팝 공연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웸블리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런던에. 거기에서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BTS도 공연을 했는데요. 그쪽은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수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 매트를 저희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테스트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의 3, 4만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 건설도 추진됩니다. 이곳은 K-팝 중심 복합시설인 서울 아레나 공사 현장입니다. 최대 2만 8천 명의 관객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연장이 오는 2027년 봄 문을 엽니다. 지난해 7월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 7,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 서울 동북부 지역 K-팝 성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건축 음향과 그리고 무대 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에게 최상의 공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공간과 기획을 서울시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표류했던 고양 K컬처밸리도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과 공연장 건설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서울 아레나에 이어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청라동과 고양 K컬처밸리, 잠실 종합경기장 등을 재개발하는 잠실돔이 2032년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되면 K-팝의 열기를 한국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됩니다. 다만 수준 높은 공연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안전 매뉴얼과 암표 문제 해결, 지방 관광과 연계한 상품 개발 등 K-팝의 내용물을 채우는 고민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듣는 순간 누구나 단번에 알아챌 만큼 독보적인 색깔을 가진 밴드 국카스텐이 11년 만에 새 정규 음반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금이라는 음반 이름에 걸맞게 국카스텐 음악 세계의 정수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직 합주가 어색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단숨에 연습실을 무대로 바꿔버린 이 노래. 밴드 국카스텐이 11년 만에 낸 정규 음반의 대표곡입니다. 이번 3집 앨범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는 밴드가 돼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옵니다 해서 올해는 꼭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저희가 뺨이라도 때리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창작에 새로운 배움의 과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국카스텐 음악에 진가만 담았다는 정규 3집. 황금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 국카스텐만의 어떤 그 황금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 1집 때는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하고 싶을 수 있을 때까지 막 다 뒤틀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의도적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것들을 습득하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점점 단순화시키고 점점 더 엑기스화 시켜가지고 성숙해진 만큼 덜어내는 데 집중하면서도 국악과 레게 등 다양한 장르를 깊숙이 녹여 밴드 이름처럼 만화경 같은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계를 장식하는 수록곡만 21곡. 요즘 시대에 귀한 풀CD 정규 음반인데 이 역시 국카스텐다움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작품으로 우리가 남겼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역사에 남는 어떤 하나의 그 줄기에 우리도 참여하는 느낌.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우리만의 어떤 속도로 우리만의 음악의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국카스텐이라는 밴드가 탄생하기까지는 6년 가까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악기를 놓고 떠났다가 다시 모이길 반복했고 어쩌다 무대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한테 했어.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아마 이제 5만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좀 세상에 대한 어떤 염세적인 것도 되게 그땐 강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오다 보면 그때 어떤 그 방황했던 시절이 지금의 저희의 어떤 음악적인 사실 뿌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침내 국카스텐이라는 밴드로 태어난 이들.
방황의 시간 저마다 쌓아둔 재료로 1집을 내자마자 한국 대중음악상 이관왕, 완성형 밴드로 주목받으며 자신들만의 색깔을 뿜어냈습니다. 또 이상한 짓들 한다네. 그랬는데 국카스텐 음악이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저도 작업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하면은 저희 음악은 좀 이제 오래 들을수록 조금 더 친해지거든요. 1집은 저한테도 좀 되게 신기하네. 한 3번 들으니까 좀 더 좋아졌네라는 뭐 그런. 이후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국카스텐. 당시 커버곡들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 없이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온 지도 19년째. 국카스텐이라는 장르는 이제 이렇게 정의됩니다. 저희 음악이 굉장히 희귀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음악적으로 대중적으로 꼭 성공을 해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벌자 해가지고 사실 이 밴드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만의 정체성으로 우리들만의 지문이 담긴 그런 음악을 꼭 만들자 했던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그런 것들을 지켜오는 것 같아서 뭐 다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살았어요. YTN 송재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등극하며 한국 박스오피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어제까지 누적 관객 563만 8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배급사 애니맥스 브로드캐스팅 코리아는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1위였던 좀비 딸의 563만 7천여 명 기록을 넘어선 수치로 일본 영화가 국내 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10월 하순만큼이나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8.1도로 출발한 서울 기온,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온화해서 활동하기는 좋지만 대개 건조함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양양에는 어제 오후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어느 때보다 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8.1도, 광주 4도,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16도, 강릉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에 건조함을 달래긴 어렵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